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번 주엔 우크라이나 대신 차라리 러시아를 응원하겠다라는 나라들의 속내와 속사정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중고 시대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쳐서 지금 그림 보는 것처럼 여러모로 이 파고를 이어나가기 힘든 때입니다. 그래도 경기만 받쳐준다면 삼중고가 아니라 쓰리고의 화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다들 안절부절이죠. 게다가 고물가는 정점 구간에 근접했지만 고금리, 고환율은 아직 초입 수준입니다. 미국채 3년물, 10년물 금리가 3%를 넘을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을지 아직도 누구도 모르죠. 여러 변수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서 그 끝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작은 단서나마 그 한 자락이라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인데요. 18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와 월드뱅크 춘계 회의입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는 세계의 대역죄인이 된 러시아와 그리고 대선이 있는 프랑스,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주요 20개국 G20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총집결합니다. 뉴스의 블랙홀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긴축 정책을 놓고 이들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어서 많은 뉴스가 생산될 거고요. 이 자리에는 파월 페드 의장과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함께합니다. 파월 의장은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와 23일에 있는 IMF 행사에도 패널로도 함께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음 달 FOMC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텐데 그 전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당연히 블랙아웃 발언 금지 기간이 들어가겠죠. 이 놓고 마지막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는 거에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약세장의 유일한 비빌 언덕인 기업 실적도 줄줄이 발표됩니다. 테슬라, 넷플릭스, 그리고 리오프닝즈라고 할 수 있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지난주에 은행주들이 어닝 시즌 분위기를 망쳐놨는데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청개구리가 된 중국의 움직임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국은 18일, 오늘이죠.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내놓고요. 22일에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 리오프닝 흐름 속에서 나홀로 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중국이 상하이 봉쇄령을 어떻게 풀지 이번 주 중에 부분적으로 코로나 제로 달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봉쇄령 어느 정도 풀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엔 기업 실적 그리고 세계 빅샷들의 입 그리고 중국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빅샷들이 워싱턴에 모입니다. 18일부터 개막하는 IMF 월드뱅크 춘례 회의서인데요. 세계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들이 다 모입니다. 중국은 화상으로 참석하고요. 러시아는 불참합니다. 한국에선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후보자 대신 민장하는 부총재부가 대참하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당연히 참석을 합니다. 페드 인사들도 20일 블랙아웃을 앞두고 이번 주 중에 잇따라 공개석상에 섭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제임스 블러드 연방은행 총재죠. 지난 7일에 올해 안에 기준금리의 3.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라는 이 3.5% 쇼크 발언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이 사람의 발언을 실현하려면 올해 FOMC 때마다 앞으로 FOMC 때마다 50bp씩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블러드 총재가 이번 주에도 어떤 발언을 할지 시장은 주시하고 있고요. 19일엔 토마스 조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IMF 행사 때 연사로 나서고 같은 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도 발언을 합니다. 무엇보다 20일과 21일이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20일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 옐런 장관 외에도 세계 빅샷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긴축 정책을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에는 파월 의장과 라가르드 총재가 IMF 행사에서 패널로 참석해서 이런저런 공개적인 발언을 하고요.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공개석상에 섭니다. 그리고 긴축 다음에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경기 침체 소식도 있죠. IMF는 19일에 세계 경제 성장률 수정치를 내놓습니다. 지난 1월에도 수정치를 내놓으면서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86%를 차지하는 143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겠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겠다라고 예고를 했죠. 그리고 21일에는 패드의 경기 판단, 경기 종합 보고서인 이게 FOMC의 중요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참고 지표죠. 이 베이지북을 발간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을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뭐 기승전 우크라이나이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이 큰 이슈이기 때문인데 이번 IMF 춘례 회의 때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대책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갈 텐데요. 이 기승전 우크라이나가 된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로부터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 최빈국들을 통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MF나 월드뱅크의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올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그 재원을 독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IMF 구제금융을 두고 기싸움, 옥신각신하고 있는 스리랑카가 대표적 사례이고요. 우크라이나와 인플레이션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신음의 목소리가 큰 파키스탄, 레바논, 페루 등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크라이나 사태를 그저 인도주의적으로만 보기 힘든 나라들로 꼽힙니다. 이 국가들은 IMF나 선진국의 양어성 차관 지원이죠. 이런 게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우크라이나가 올 들어서 다 가져가니까 당연히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지원금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만약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 모두 지원금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으로 쓰일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도 하지만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들이 지난달 유엔의 러시아 제재안에 대해서 기권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거의 절반이 지금 그 기권을 선언했죠. 54개 유엔 회원국 중 아프리카의 25개국이 기권을 했습니다. 당시 5개 나라만이 러시아의 그냥 우방들이죠. 벨라루스 같은 그 5개국만 반대하고 35개국 기권했는데 기권한 나라의 60%, 70%가 아프리카 국가였다는 거는 아프리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세계 기구들의 어떤 지원금이 우크라이나로 쏠리면서 블랙홀이 되면서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요.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번 IMF 춘례 회의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하나 변화가 세계적으로 저탄소 드라이브가 멈췄다라는 거죠. 러시아는 뭐 집계 기간이나 그 시기에 따라서 원유 생산량이 다른데 보통 3위 정도 됩니다. 이걸 보면 3위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천연가스로 보면 미국과 함께 양대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우디까지 미국에 등 돌린 상황에서 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가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번 IMF 춘계 회의에서도 친환경 관련 주제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는 적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 시기에 넷째로 한다 상당히 사치인 거죠. 그래서 대신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를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락 되더라도 러시아 관련 제재는 바로 없어지지 않겠죠. 절대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곳도 있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동안 원유 시출을 포기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포기했던 그걸 다시 들여다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대체국과 직수송할 수 있는 가스를 직수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그런 방안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자라는 얘기는 점차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산유국들의 몸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골치 아프하게 하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는 물론이고 사우디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 미국과 핵협상하고 있죠. 그리고 한동안 산유국 대열에서 잊혀졌던 베네수엘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오일머니가 세계 증시나 채권 시장에 큰 손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재투성이들이지만 그래도 호재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에 빠져 있지만 투자자들은 좀 더 다른 곳에 관심을 쏟고 있죠. 테슬라는 이번 주 중 중국 상하이 공장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로이터는 18일부터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생산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3주째를 맞은 상하이 봉쇄령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죠. 이미 중국 정부는 20일에 부분적으로 코로나 제로를 달성할 거다. 그래서 봉쇄령을 좀 완화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어느 정도 더 완화할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입니다. 테슬라는 20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하루 전날 넷플릭스가 1분기 실적을 내놓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주가 다 실적이 몰려 있습니다. 트래블러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리오프닝 기대감, 그게 실적에 반영됐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 30의 평균 지수를 영하는 블루칩들의 실적 발표도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의 정책이겠죠. 18일에 1분기 성장률을 내놓고요. 지난해 4분기에 4%로 부분 바닥을 찍고 이번 주엔 4.2%, 4% 초반대로 약간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그럴지 기대 이상일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하이를 비롯한 봉쇄령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20일이 중요하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LPR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에 LPR을 인하한 다음에 3개월 연속 계속 동결을 해왔는데 이번 주에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이달 들어서 중국이 지급 준비를 내렸거든요. 이게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대신 내린 건지 아니면 기준금리까지 내려야 될 정도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지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의 그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빅샷들의 매파적 발언에 맞서서 기업 실적과 중국발 소식이 어느 정도 시장에 호재를 알려줄지가 이번 주 증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